면회실 넘어 당신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벌써 18개월째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각자 상처를 안고 살다가 서로를 만났습니다. 저는 첫 결혼에 실패했고 아내는 혼자 딸아이를 키우며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2년도 특별했습니다. 아내가 형님의 처제였던 덕분에 우리는 겹사돈이라는 보기 드문 인연으로 함께하게 됐죠. 아내와 만나면서 사업도 번창하고 딸아이도 저를 친아빠처럼 따라줘서 정말 꿈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 5개월이었을 때 거래처에 억대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장님께 돈을 빌리고 아내 명의로 사채까지 끌어다 손실을 메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저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혼자 아들을 낳았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홀로 누워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갓 태어난 아들은 심장 이상으로 큰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태어났지만 우리 가족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칼바람 부는 12월, 간신히 구한 시골집은 난방도 변변치 않아 갓난아기와 아내가 떨며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자수전에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하겠다며 공사판을 전전했지만 경찰 검문에 걸려 결국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덧 1년 6개월을 넘겼습니다.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나라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 5살이 됐고 사춘기를 혹독하게 보낸 딸아이는 대학에 합격해 엄마와 동생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전한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아빠, 건강하게 돌아와. 사랑해. 면회 올 때마다 아내는 제 앞에서 늘 웃으며 저를 격려해 줍니다. 하지만 면회실을 나서면서 혼자 눈물을 닦을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는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되도록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당신이 편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딸아, 아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자. 두 번째 사연. 딸은 없지만 아들도 괜찮지 않나요? 우리 집에는 엄마 말고는 여자가 없습니다. 엄마는 스스로를 우렁각시라 부르며 온 가족을 위해 집안을 알뜰살뜰 챙기시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늘 곁에서 보살펴 주십니다. 형은 직장 때문에 따로 나가 살고 있어서 요즘은 저와 부모님 둘이 지내는 날이 많습니다.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 근처에 사시는 엄마의 이모,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께서 집들이 겸 들으셨습니다. 마침 일요일이라 형도 와 있었는데 할머니는 우리를 보시더니 많이 컸네. 여전히 씩씩하고 잘생겼구나 하셨죠. 그러다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다 좋은데 딸이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한 명 더 낳으라고 했잖니. 이모 할머니와 엄마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셋이 자주 모여 나들이도 다니시고 정말 즐겁게 지내셨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모 할머니 댁도 아들만 둘이라는 겁니다. 엄마는 늘 이모부처럼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도 없고 그 아들들도 어찌나 살뜰한지 딸도 저렇게는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이모 할머니가 왜 딸이 있어야 좋다고 하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 친구분들은 대부분 딸이 있으세요. 딸이 부츠를 사줬어. 딸이랑 여행 다녀왔어.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엄마는 담담하게 웃으며 들으십니다. 직접 내색하신 적은 없지만 가끔 이런 말씀은 하십니다. 우리 집엔 딸이 없으니까 너희 둘이서 엄마 좀 도와야 해. 힘든 일은 나눠서 하고. 그래서 저와 형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형이 집에 있을 땐 청소도 하고 빨래도 널었고 지금은 그 역할이 고스란히 저에게 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청소, 설거지가 제 담당이 되는데 엄마는 그중에서
청소와 쓰레기 버리는 걸 특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도왔는데도 엄마는 50견이 오고 말았습니다. 팔을 제대로 못 쓰게 되신 후로 엄마는 슬픈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도 늙었나 봐. 50이 넘었다고 50견이 다 오고 피곤하고 힘이 없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형이 없는 지금은 네가 집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도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건조대에 올렸더니 엄마가 옆에서 탁탁 털어서 반듯하게 널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가 좋아한다고 하시면서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릴 때처럼 우리 이쁜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는 엄마를 열심히 돕고 결혼 후에는 아내를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법이다. 라고요. 딸이 없어도 이렇게 함께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요즘 딸이 대세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엄마가 우리를 위하듯 저도 엄마를 위하는 아들로 남고 싶습니다. 딸만 좋다는 이야기보다 아들만 두신 엄마들을 위해 아들의 좋은 점도 조금 더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세 번째 사연, 황금 떡국. 내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은 충청도 산골이었다. 다니던 국민학교는 물론이고 읍내 장터까지 가려면 20리가 넘는 산길을 걸어야 하는 첩첩산중 마을이었다. 설날이 다가오면 온 동네가 들썩였다. 집에서 기르던 닭이나 토끼를 팔거나 가을 거제한 곡식을 머리에 이고 지게에 져서 장을 보러 나갔다. 가래떡을 만들려면 쌀을 불려 지게에 지고 눈 쌓인 산길을 한나절 걸어 읍내 방앗간까지 다녀와야 했다. 설날 전날이 되면 장은 최고의 대목이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장에 가서 설빔을 사오거나 가래떡을 만들어 올 생각은 않고 가만히 짜는 기계 앞에서 지푸라기와 씨름만 하고 있었다. 속이 상한 나는 썰매를 들고 개울가로 나가 혼자 얼음을 지쳤다. 동네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 장에 가고 없었다. 매일이면 애들이 새 옷에 가래떡을 들고 나타나 의시될 텐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참다 못해 엄마한테 달려가 소리쳤다. 엄마, 우리 읍매장에 안 가? 엄마는 아무 대꾸도 없이 기계 소리만 덜커덕 덜커덕 냈다. 엄마, 나 떡국 먹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제야 신발을 내려다봤다. 얼음을 지치다 보니 낡은 신발 밑이 떨어져 발이 시렸다. 내일 애들은 새 신발에 새 양말을 신고 나타날 텐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한참 후 엄마가 슬그머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드디어 쌀을 불리러 가는구나. 기대가 부풀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장에서 돌아오기 시작했다. 손에는 설빈 보따리를 들고 지게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 바구니를 얹고서 그제야 나는 조금 위로가 됐다. 우리 엄마도 큰 양푼을 머리에 이고 방앗간으로 향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을 어귀를 수도 없이 내다봤다. 어스름 저녁 무렵 산모퉁이 너머로 엄마 모습이 보였다. 나는 마구 달려가 치맛자락을 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엄마가 머리에 이고 온 가래떡은 하얀 쌀떡이 아니었다. 노르스름한 좁쌀로 만든 가래떡이었다. 집에 쌀이 없어서 좁쌀로 했다. 어서 먹어봐. 엄마는 도마 위에 노란 가래떡을 하나씩 썰기 시작했다. 싫어. 나 하얀 떡 먹고 싶단 말이야. 애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 창피하잖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떡을 썰었다. 나는 울면서 그 떡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다. 엄마 미안해. 이게 황금떡이잖아. 떡국은 돈이 들어오라고 동전을 생각하며 먹는 거라는데 이렇게 노란 황금 가래떡이 어디 있어? 엄마, 고마워. 올해 새해 첫날 나는 그 노란 황금 떡국을 아버지 차례상에 올리고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렸다.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세요. 엄마는 제가 잘 모실게요. 네 번째 사연. 모자를 벗던 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저는 대머리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건 10년쯤 됐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가늘어지더니 어느 순간 정수리가 훤해지더군요.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가발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땀이 나면 불쾌하고 두피가 가렵고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발업체에 가서 이발까지 해야 하니 번거롭고 돈도 꽤 들었습니다. 결국 큰돈 들여 맞춘 가발을 석 달 만에 벗어던지고 모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쓰니 씻을 때도 편하고 매달 이발하러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자 쓴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집에 온다거나 어딘가에 초대를 받으면 저는 무조건 거절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벗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제 주변에는 제가 대머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타일 가게에서 일할 때도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절대로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대머리는 절대 남에게 드러내선 안 되는 치부였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5 중 하나가 대머리라고 하지만 정작 길거리에서 민머리로 다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머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는 직접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맨머리로 당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꿨다고 해야 할까요? 계기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은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수료식 날 양복을 입고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때려치울까? 나는 평생 모자를 못 벗을 것 같은데. 뒤척이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고 깬 김에 양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양복에 모자를 쓰니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문 밖으로 나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고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한번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누가 볼까봐 주차장까지 전력 질주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맨머리를 세상에 내보였습니다. 그날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한 매니저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그 짧은 한마디에 속으로 잘했구나 싶었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면도기로 머리를 밀고 다니고 있습니다.